안녕하세요. 광면루터 멘토 광면이십니다. 예, 이틀 전에 새터마을 주민들 토론회가 있었는데 많은 궁금증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새터마을 광명 13구역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터마을이죠. 13구역. 예, 기존에 이제 가로주택으로 지정이 됐다가 최근에 이제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이 된 그런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공공재개발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시청자를 보시 첫 번째 공공재개발 사업이란 나와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공공참여 및 공적 지원을 통한 정체적인 정비 사업을 촉진 및 도심 내 주택 공급을 강화하고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공시행자와 주민과 함께 추진하는 정비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사업 요건을 보시면 공공재개발 사업은 공공시행자가 지정이 되죠. 공공시행자 중에서 사업 방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공공단독 시행이 있고 공공참여형이 있습니다. 공공단독 시행은 공공, GH나 LH가 단독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고, 공공참여형은 공공과 민간이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공시행자 지정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또는 이고 토지 면적이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았을 때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주택 공급은 조합원 분양권을 제외한 주택의 20에서 50% 공공임대 등 공급을 해야 되고, 전체 세대는 10% 이상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포함합니다. 아직 시행은 안 됐고 2014년 1월 19일날 시행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은 구역 지정의 법정 요건은 필수 요건이죠.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6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 요건 중에 4가지가 있죠. 접도율, 과소필지, 호수밀도, 노후 건축 면적이 있는데 13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 수 60% 이상 필수 요건에 해당이 되고 선택 요건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은 가능합니다. 보시면 3m 도상, 150m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공공재개발 사업의 장점은 공공시행으로 사업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 그렇죠? 투명성과 공공성이 확보가 되고, 도시규제 완화 이거죠. 그래서 법정 상한 용적률 120%까지 완화. 이게 무슨 소리냐? 실질적으로 13구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250%가 적용이 되지만 공공재개발 사업을 했을 때는 법정 상한 용적률 1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내용이고, 절차가 간소화되는 내용이죠. 민간재개발과 틀립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재개발은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위해선 건축심의, 교통환경평가 등 각자의 심의를 받고 인가가 나지만 공공재개발은 통합심의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사업 시행 인가 때 한 번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비 지원이 돼서 주택도시기금에서 총 사업비 50%까지 융자 지원이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종전의 종전의 도로죠. 도로를 유지하면서 시행하는 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예시를 보시면 소화동 4구역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고 있고, 위치도 조감점 보시면 되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특징은 기존 주거지 도시 기반 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 공동개발을 통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주민 주도의 주택 정비 사업. 이게 무슨 말이냐? 공공은 공공이 단독으로 하던 공공, 민간이 같이 하는 사업이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공공이 끼지가 않고 주민들, 민간으로만 가능한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사업 요건은 1만 제곱미터의 가로주택 전부 또는 일부가 대상지가 됐고, 그러면 10,000제곱미터 이상을 할 수가 없고요. 노후도는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죠. 아까 공공은 60%였습니다. 사업 규모는 단독 10세대,
공동 20세대 이상을 해야 되고, 주민 동의율은 아까 공공은 2분의 1, 50% 이상이지만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동의율은 토지동 소유자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이죠. 아까 공공은 2분의 1 이상이고, 가로주택은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만 시작이 가능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장점은 사업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일반 재개발 재건축, 민간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빠르고, 또한 민간 재개발 같은 정비구역 지정과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생략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실질적으로 정비구역 동의율만 80% 이상을 받으면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를 생략을 하고 바로 조합 설립인가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건축규제 완화가 있겠죠. 지방건축 심의를 거쳐서 일부 규제가 완화가 되고, 또 용적률 추가 확보가 가능합니다. 세대수 연면적 20% 이상, 임대주택 건설 시까지는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이 완화가 됩니다. 하지만 법률 규정은 없고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임대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있고요. 사업비는 공공재개발과 같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금리로 보증지원 총사업비의 50% 이상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중에서 특이하죠. 13구역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에는 뭐냐? 지금 광명 7동은 개개인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아니라 13-1블럭, 2블럭, 3블럭, 4블럭까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으로 경기도에서 2021년 12월 30일날 지정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일단 가로주택을 각 구역별로 했을 때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1, 2, 3, 4블럭 각 특성에 맞게 지정을 해놨죠. 경기도에서 이런 겁니다. 기반시설, 어린이 공원이라던가 공용주차장, 협소도로 확장사업, 보행자 전용도 조정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소규모 재건축을 하고 하면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구역별로 어느 구역은 어린이 공원을 만든다, 또 어느 구역은 공용주차장을 조성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서 13-1, 2, 3, 4블럭을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한 거고요. 또 하나, 세 번째,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조성을 합니다. 주민 커뮤니티, 노인정 이런 것들 들어올 겁니다. 관리 지역 지정 혜택이 있죠. 일반적인 가로주택은 구역 하나만 하지만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13-1부터 4까지 4블럭을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가로주택에서 혜택을 못 보는 노후도 3분의 1에서 15% 비율로 낮추어 적용을 한다던가, 또 하나, 가로주택 면적을 기존의 1만 제곱미터에서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가능합니다. 2만 이상은 힘들고요. 그 다음에 가로주택 요건이 완화가 되고, 또 하나, 임동 간격 완화. 이게 뭐냐?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지면 동간거리가 있죠. 기존적으로 건축물 높이의 0.8배지만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0.5배까지 완화가 됩니다. 사업 특징을 알아보면 공공재개발 사업은 관련 법률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민간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법이 통용이 되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이 됩니다. 면적 규모는 공공재개발은 대규모로서 면적 제한이 없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1만 미만 제곱미터로 20세 이상 중소규모로 지을 수가 있고, 사업 주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재개발 사업은 공공 단독도 가능하고, 또는 공공과 조합이 같이 하는 공공 참여형이 가능하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주체는 조합입니다. 조합에서 하고, 절차가 간소화되는 면은 공공은 공공 단독 50% 이상 받은 단독 시행 시는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이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대표 회의를 거쳐서 가고, 정비계 공공재개발을 하기 위한 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 입안 동의율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만 하면 가능합니다. 또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추진위원회 설립이 필요가 없고 조합 설립인 것 같고요. 또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 인가는 같은 날 받는 절차 통합 절차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공공재개발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분 외 20에서 50% 정도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되는 의무조항이 있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임대주택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관련 법률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또 기부채납은 공공재개발은 의무사항입니다. 뭐 안에 학교를 짓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고, 가로주택은 기부채납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것도 관련 법률이 없어요. 빈집에 관한 법률을 보면. 또한 교육청 협의가 뭐냐? 학교입니다. 학교는 공공재개발 사업은 300세대 이상 이루어졌을 때는 학생 수용 계획 협의와 교육 환경 평가 이루가 필요합니다. 이건 교육청 협의를 봐야 되는 문제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해당시가 뭐냐?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300세대 미만일 때 교육청 협의가 필요가 없고, 300세대 이상을 짓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면 교육청 협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광명시에서 공공재개발과 가로주택을 시행하는 데는, 공공재개발은 광명 7구역 한독 단독필지, 광명 3구역이 지정이 됐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소화 2구역, 소화 4구역, 오승주택, 광명 3동, LH 참여, 광명 33, 46 요번지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터마을 광명 13구역은 광명 13-1구역, 3구역, 4구역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고, 또한 광명 13구역 공공전면 재개발, 이쪽으로는 공공재개발을 위한 후보지를 신청했습니다. 사업 절차를 비교하다 보면 일단 민간 재개발도 알아야 되실 것 같아요. 민간 재개발은 중간 걸로 보시면 재개발 재건축이 똑같습니다. 정비 기본계획, 그 다음에 구역 지정, 추진위 승인, 조합 설립 인가, 건축 심의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이주 착공, 준공 이전 고시, 청산, 조합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재개발은 민간 재개발 재건축과 틀린 점은 뭐냐? 조합 설립 추진위가 아닌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또한 공공재개발은 민간 재개발과 같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나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을 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조합이 없는 거죠. 그리고 건축심의와 사업시행 인가를 한 번에 합니다. 민간은 각자 하지만 그래도 건축심의와 사업시행 인가를 한 번에 받기 때문에 절차는 민간 재개발보다 약 1년에서 2년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또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비구역 지적과 주민대표 추진위를 설립할 필요가 없고 절차가 생략이 되고, 지금 주민의 동의 80%를 받으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그러고 나서 건축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또 틀리죠? 공공재개발은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을 같이 받아야 되지만 가로주택은 건축심의를 받고 나서 사업시행 인가 때 관리처분 인가를 같이 받습니다. 이것도 틀리죠? 공공재개발은 건축심의와 사업시행 인가를 같이 받고 관리처분을 받지만 가로주택은 건축심의를 받고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를 같이 받기 때문에 또 가로주택도 나름대로의 그 사업 추진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런 공공 가로주택의 각 사업별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공공과 가로주택에 대해서 조합원 자격 및 세입자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시청에서 대토론회 자료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넣었고요. 그래서 일단 조합원 자격 및 세입자 지원 대책을 보시면 공공재개발은 관련 법률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조합원 자격은 공공재개발은 민간재개발과 같이, 특히 민간재개발이죠.
민간 재개발은 미동의자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이기 때문에 분양 신청이 가능하고 또한 그러나 공공 재개발은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재개발 사업은 미동의를 해도 일단 조합원 자격이 부여가 되나 분양 신청 기간에 분양 신청을 안 했을 때 그때 자격이 상실된다. 이 점을 알려주시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조합원 자격은 조합 설립에 미동의했을 때는 법적으로 매도 청구 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청산이 되고, 또한 이때 현금 청산이 되고 조합원 자격이 상실이 되기 때문에 분양 신청 또한 못합니다. 이게 있고요. 또 하나, 세입자 지원 대책이 있습니다. 시적으로 보면 공공재개발은 민간재개발과 같은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세입자 지원 대책은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이 부여가 되죠. 이건 뭐냐? 정비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 3월 전부터 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시까지 실제 거주를 하고, 또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세입자한테는 일단은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이 부여가 되고, 또 하나 주거이전비 같은 경우도 정비구역 지정 공람 3월 전부터 이주 때까지 한 분들은 각 세대에 맞게 법적인 요건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세 번째 상가가 있겠죠. 상가 세입자도 민간 재개발과 같은 영업보상비가 지급이 됩니다. 또한 네 번째는 동산이전비죠. 이 주거이전비와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이 부여가 되지 않은 이 이후, 구역 지정 이후에 입주하신 분들은 각 세대다 각 면적에 따라서 동산이전비가 지원이 됩니다. 또 하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세입자 지원 대책이 있냐 없냐, 이거는 간단합니다. 실질적으로 민간 재건축을 보시면 이런 조항이 없거든요. 공공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이고, 또한 민간 재개발도 공공 개념이기 때문에 세입자 지원 대책이 있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민간 재건축과 같은 사적인 사익 사업이기 때문에 세입자 지원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관련 법률인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기해서 이 법을 보면 세입자 지원 대책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령상 지원 대책이 없고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왜 의무사항이 아니냐? 아까 절차에 보시면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지만 법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무사항이 없다. 이런 걸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명 리치가 일단은 13구역에 관한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렸고, 또 하나 말씀드린 분은 지금 광명시에서 아까 보시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도 있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도 있어서 저도 이제 실질적으로 민간 재개발 재건축은 어느 정도 경험도 있고 지식이 있었지만 공구도 제가 이제 처음 느끼는 개념이었고, 토요일에 시청에서 이런 토론회를 하니까 저도 이제 많은 공부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민간 재개발은 많이 알지만 이런 공공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의문점이 많았고 저 또한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해서 짧은 지식이나마 제가 하는 한도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광명이 그렇습니다. 뉴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민간 재개발 재건축도 있는 것도 아니고 공공도 있고 가로도 있고, 또 하나 광명시 분들이 민간 재개발 광유의 조합원님도 계시지만 이런 공공 재개발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좀 아시면 좋다고 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13구역이 뭐 공공으로 가냐 가로로 가냐, 이번에 토론회를 광명시도 참석을 했었는데 많은 토론이 있었고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구역 분들이 어찌됐건 이런 장단점을 잘 파악하시고 차이점을 파악을 하셔서 빠른 개발 사업을 통해서 내 재산의 가치를 올렸으면 좋겠고, 저 또한 13구역을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바랬습니다. 이런 장단점을 파악하시고 나한테 맞는 사업이 뭔가, 내 가치를 올려주는 게 뭔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명에서 부자 되기를 염원하고
또한 광명 뉴타운의 멘토이면서 앞으로는 광명의 공공재개발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멘토가 바라는 광명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